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궐선거로 이제 권내에 입성한 뉴페이스들도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제 모인 이번 새로운 의원들의 모습이죠. 여기 뭐 한동훈 의원도 있고, 또 김남국, 김남준, 전은수 의원도 있고요. 송영길 의원, 그리고 또, 이 공천 엇박자 끝에 돌아온 이진숙 의원도 있는데, 이날 뭐 분위기를 보고 흥미로운 지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뭐 이준석 대표와 허그한 씬도 있었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속 이렇게 악수도 하고, 참 훈훈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는데, 좀 후반기 국회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국회의장도 선출이 됐고요. 앞으로 좀 한동훈 의원의 아직까지는 무소속이지만 이제 곧 복당 준비도 할 텐데 후반기에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핵심 쟁점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동훈 그 의원이 그 선서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공소 취소는 어떻게 했으니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대통령은 오늘 뭐 공소 취소 밀어붙일 것처럼 그렇게 암시를 했지만 큰 싸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논리적이거나 그리고 설득력 있는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의 그 국민의힘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한동훈 의원 그리고 그 주변에 이른바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가장 맹렬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쪽이나 민주당은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싸우면서 적당히 니네도 똥 묻었고 나도 겨우 묻었으니까 서로 야 이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불러일으킬 파장 이게 지금 당장 이번에 선관위의 어떤 관리부실을 놓고서도 법안을 계속 그 유효타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 그 개원이 되고 나면 한동훈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이른바 친한동훈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 내일이죠. 10일이니까 수요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원내대표 이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도 이뤄지는데 후보로 올라온 지금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의원들 각각 뭐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한동훈 복당의 길이 더 빨리 열릴 것이냐, 아예 안 열릴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원내대표 선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을 텐데 정점식 의원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일종 의원은 바로 뭐 복당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도읍 의원도 뭐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서 김도읍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은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그 시기적으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정점식 의원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반대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3파전이 되면은 성일종 의원도 표를 제법 가져갈 것 같고 근데 김도읍 의원은 이제 PK 지역에서 사실은 정점식 의원하고 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정점식하고 성일종이나 김도읍 중에 한 명이 올라갈 것 같아요.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점식이 이길 것 같아요. 뭐 지금의 국회의장 선거 봐도 56표 얻었잖아요. 박덕흠 의원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의원들 분포가 조금 절반 넘는 게 한 60표 가량이 구당권파 뭐 친윤 뭐 이렇게 좀 있다고 보면은 굳이 한동훈을 지금 복당을 시켜야 되나 이 정서가 강해서 그게 최고 이 표를 가르는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또 의원들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만큼 그 심리를 끝까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종혁 친구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그 일반적인 예측이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열흘 놔두고 사퇴했잖아요. 맞아요. 왜 사퇴를 합니까? 원래대로 하면 열흘 다 채우고
그 인수인계 다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정리를 하고 물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사퇴를 함으로써 원내대표 선거를 빨리 치르게 됐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틀을 만들어 놓은 그 틀로 빨리 가자라는 것 같아요. 예. 한동훈 그 후보가 이제 생환해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예. 야,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동훈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한동훈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 의원들이 동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야 그러니까 시간 주지 말고 빨리 밀어붙이자라는 식의 계산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날 송원석 원내대표가 딱 사퇴하니까 같은 날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면서 나 바로 출마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틀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니까 다른 두 후보가 야 그게 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루 정도 연장을 해준 거예요. 네. 원래대로 하자면 그 일요일 날 선거운동하고 근데 일요일 날 어떻게 선거운동해요? 다 그럴 텐데 그렇죠. 예. 월요일 날 선거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요일 날 내일 오전 10시에 선거하면 딱 하루 선거운동하고 그 선거 치러라는 얘기였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것들에 문제가 지적하니까 그럼 월요일 화요일 선거운동하고 수요일 날 선거 치르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주말까지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충분히 앞으로 지금 원내대표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기간을 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꼼수를 쓰더라고. 이것도 꼼수를 써서 지금 원내대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 정점식 의원이 아무래도 친윤 쪽이니까 그쪽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그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 그리고 야 22개월 뒤에 우리가 선거가 이제 치르는데 야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여기서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방향 안 바꾸면 친윤으로 계속 또 친윤 원내대표 예. 가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대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비대위 열어도 결국은 친윤 비슷한 사람 갖다 얹혀놓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변이 연출될 수 있죠. 저는 예. 그리고 이변이 연출되지 않으면 우리 당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워요. 그 당은. 그 당은 항상 어려웠고. 약 올리지 말고. 아니. 약 올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판은 그래요. 그거 네. 뭐냐면은 네. 의원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거에 이어서 다음에 내가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2년 뒤도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요. 사실은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되게 장도혁 대표가 좀 버티고 있고 지금 저는 장도혁 대표 못 버티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지금 당대표에 나오려고 준비한 중진들이 아마 장동혁을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난가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의외로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은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 바로 들어와서 당권에 들어오면은 네. 이거는 이제 경쟁자들이 또 싫어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을 끌어내리는 게 한동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난이도가 낮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당장 만약에 선거 지금 그러다가 뭔데 당장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동훈 복당을 막는 쪽으로 정점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어쨌든. 예. 이게 당에 세 가지 세력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장동혁과 윤호개인 세력, 그다음에 하나는 언더찐윤, 찐윤, 친윤, 그다음에 한동훈계 이렇게 예. 3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친윤 쪽에서 장동혁을 버렸다라는 설이 파다해요. 예. 더 이상 제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동혁은 그러니까 자꾸만 그럴수록 윤호개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 강성으로 그 사람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 이른바 범친윤 쪽에서는 야 이준석이를 어떻게 불러와서 합당을 시켜서 이거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은 한동훈이 두려운 거야. 예. 왜냐하면 야 우리 그때 계엄 때 우리가 쫓아냈잖아. 근데 지금 계엄이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비난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윤석열은 깜빡 감옥에 가 있고 야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장동혁 들어왔는데 저 안 되겠다 저거 보니까 안 되는데 한동훈은 무서워. 예. 그러니까 뭐 누구를 좀 내세워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리고 저 한동훈계에서는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하잖아 당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동훈 의원도 얘기를 했던 게 당선된 다음에 이 복당 얘기가 바로 이제 질문으로 나왔을 때 급한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했어요. 사실 시간이 지금 한동훈 의원 쪽에 더 많이 주어진 것 같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한동훈 의원은 현재로서는 복당보다는 다른 뭐 이제 뭐 법안이나 이런 선관위 조준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예. 무슨 그 다시 당으로 돌아왔는데 애걸복걸하면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것도 모양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장동혁과 그 친윤 사이에서도 이미 균열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좀 그 녹는 얼음 위에 서 있는데 봄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으로 건너오든가 아니면 그 얼음 위에 계속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시간은 한동훈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민주당에서도 이 국힘의 그 권력 투쟁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또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이 돌아왔다고 해서 뭐 보수 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말라는 식의 좀 뼈아픈 비판도 했는데 그만큼 또 관심이 있다 이런 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지난 6월 3일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재선거 요구에 이제 정치권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 먼저 일단 투표 당일 선관위가 서울, 인천, 또 대구, 부산, 울산 이 50곳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한 이 사태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부실 선거인데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저희 메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 말투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도 안 비슷해.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이들이 얘기한 거로는 이제 투표용지가 과하게 남으니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심지어 남았어요. 게다가 50%만 찍은데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에서 각자 하한선 50%를 정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50%만 찍은데 60%만 찍은데 뭐 70% 찍은데 이런 데가 있었고 네. 이게 그냥 사전 투표를 빼면은 전교 평균의 73.3%를 찍었다라는 거 유권자에. 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덜 했으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더 낮을 테고 사전 투표를 많이 했으면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겠죠. 네. 뭐가 됐든 하여간 송파구에도 투표용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는데 그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 받는다고. 예, 표 분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예. 그리고 오후 한 3시쯤에 부족하다고 이미 연락이 갔는데도 제때 배송도 못하고 한 5시 넘어서 막 이 배송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래서 지금 여야가 공이 지금 뭐 국정조사하고 뭐 특검도 필요하면 하고 지금 검경 합수본 수사하고 그래서 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장동혁이다. 내가 보니까 네. 지금 상황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면 재선거를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당선 반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들 추종자들이 나오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냐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앞서서 이 얘기를 이제 받아서 우리도 재선거를 해야 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이 사퇴도 그러니까 당선 취소도 심지어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장동혁 대표는 그냥 예.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위대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입국 다 하고 있고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열린 의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다면서. 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안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에 그날 그 잠실로 달려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잠실 그 체육관으로 가보세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뭐 선거 책임이니 이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잠실 체육관으로 가보세요. 잠실 체육관이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엄청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독립된 이게 헌법기관으로 아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법부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의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동등하게 헌법기관으로 돼 있어서 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도 안 받아요. 네. 얘네가 뭐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우리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 니네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식 채용 같은 것들 뭐 문제가 생겨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실 선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도 예. 이걸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내부 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능력은 어떠냐? 능력은 행편없죠. 예. 결정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건 2004년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그래요. 네. 2004년에 그 정치자금법하고 선거법을 다 그 공영선거제로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 힘이 엄청 쏟아졌어요. 예. 쏟아졌고 권한도 엄청 주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갈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거야. 네. 선관위 직원들이. 그러니까 권한은 엄청난데 능력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기강인데 조직 기강이 엉망이에요. 이거는 그 선거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휴가자라든가 휴직자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그랬죠.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은 만약에 연평도 해전에서 총격이 들어오면 다 비상해서 다 휴가 나왔던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비상사태가 벌어지는데 선거가 비상사태죠. 여기는. 예. 비상사태가 벌어지는데 다 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조직의 기관과 회의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법관이 상근하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 사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얼굴마담이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능력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고 예. 거기다 조직 기강은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져서 이 사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예. 참 이런 선관위의 문제가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고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때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인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저희 본격적으로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한 좀 시민들의 의견이 어땠는지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주말 동안 이 시위 현장 한번 보고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영상은 이제 서울신문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지난 토요일에 낮에 다녀왔는데 대부분 20대, 30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구호보다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재선거라는 구호가 대부분이었는데 뭐 이게 시간대마다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또 정치인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 현장은 좀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CBS 아침에 가니까 PD분 친구들도 많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고 했지만은 이념적으로도 딱히 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냥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재선거도 재선거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저항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니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뭐 이게 어느 정당이든 그러니까 선관위도 니들도 기득권이고 정당들도 니들도 기득권이고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네. 원래 쌓여있던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원이 빠지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네. 그러니까 짠물이 좀 높아졌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뭐 그 아까 전에는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성조기도 흔들지 마라 뭐 이런 건데 지금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 보면은 네. 60대 이상이 23.9%로 가장 많대요 지금. 예,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0대 30대가 이제 또 일하러 가나 공부하러 가나 빠지고 월요일이니까. 지금 이제 그 태극기 부대나 꼭 다 태극기 부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약간 과격해지고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네. 핸드볼 그 뭐 어린이 청소년 뭐 선수들이 여기 핸드볼 경기장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연습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서 도구들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네. 막아쓰고 막 검문하고 뭐 양말을 벗겨야 된다 뭐 막 이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약간 좀 약간 논란도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은 알겠는데 재선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재선거는 정치권이 대통령이 우리 재선거합시다라고 해서 재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상황은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재선거를 할 부분이 있다. 선거 무효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전국적인 재선거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 네. 그럼 투표소가 문제가 있었던 데가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봐야 되고 네. 장도혁 대표가 빨리 소를 제기해라 그러면 예. 예, 제기하면 돼요. 네. 후보자나 정당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 투표 권한이 침해받았다고 하는 유권자나 하면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해서 이거를 빨리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그 2030 세대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6070 세대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되게 강해. 나는 무조건 보수야 이런 분들이 하고 그래서 5060 세대는 네. 4050 세대는 이분들도 이제 그 뭐냐면 과거에 그 민주당 주로 성향인데 그 80년대 90년대 운동권 성향이 되게 강해. 이념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나와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2030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야 이게 나는 이데올로기고 운동권이고 무슨 뭐 죽어도 2번 찍겠다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니들이 합작해서 해놓은 거잖아. 그 정권에 윤석열도 있었고 그 이전에 문재인도 있었고 문재인 때도 지금 인사 뭐 자기 친구 막 거기다 앉힌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선관위 자체가 개판이 돼버렸는데 네. 이거 도대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분노감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는 예. 여겨져요. 근데 여기다가 각자 숟가락을 얹으려고 지금 뭐 정치인들이 가서 이 혼란의 시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거기서 분출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여기 가서 요거를 내 에너지로 좀 나한테 내 편을 들면 내가 상당히 뜰 수 있는데 예.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황교안 씨 아닙니까? 황교안 씨 가서 70cm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뭐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나 뛰어내릴 테니까 경찰관들 조심해 뭐 이러면서 뛰어내리는 예. 누가 봐도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쇼를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예. 뭐 이준석 의원이 간 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가서 욕 뭐 잔뜩 바가지로 먹고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장동혁 그 대표 갔을 때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네. 비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다음에는 더 그럴수록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재선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재선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데 그 독일 사례를 예를 들잖아요. 2021년에 베를린시에서 선거가 네. 있었는데 그때 정말 선거 관리가 얘네는 그런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관위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투표용지를 복사를 해서 아무렇게나 돌리다든가 아니면 투표소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시간에 문을 안 열었어. 예.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돌아가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베를린 선거 이거 잘못된 거야 지방선거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다음에 재선거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2년 뒤에 했어요. 2년 뒤요. 2023년에 했어요. 그리고 그때 지방의회 선거하고 연방의회 선거는 2024년에 3년 뒤에 한 거예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예. 법원으로서는 오케이 이거 선거는 잘못됐어 문제가 있었어 근데 지금 당선된 애들은 이걸 다시 당선 취소를 하거나 바로 선거를 할 경우 혼란이 너무 커지니까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 이거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2년 뒤에 이 다시 선거를 해 네. 라고 해서 임기를 확 단축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연방의회는 3년 뒤에 한 거고 예. 그래서 그때 선거 결과는 다 뒤집어졌대요. 맞아요. 예. 네. 그 이전의 선거 결과하고 다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 전국 재선거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정을 해야 돼요. 저희도 지금
이 감별사님들께 의견이 어떤지 투표창에 올려놓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정말 이게 전국 단위 재선거 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재선거 이게 현실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뭐 220조, 221조 뭐 이런 데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6조에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천재지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대선과 총선은 대통령이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역의 선관위가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해석의 영역이 있지만 이게 막 천재지변이나 막 그렇게 벌어진 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막 모든 전국에서 막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그때도 그래서 재선거는 없다 이제 거기에서 선을 그은 거고 그 다음에 절차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선거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내가 떨어진 사람이 소를 제기하거나 그 정당이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참정권의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이 제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구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면제 선거를 하려면은 당선된 사람이든 낙선된 사람이든 이거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다 한꺼번에 넣으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라는 건 그냥 정치적인 구호고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멀쩡하게 이루어진 것이 왜 갑자기 재선거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미 개표가 시작되고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개표 방송이 6시에 나왔으니까 예상 득표율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됐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동부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서부에서는 이미 투표가 끝나서 서부에서는 이미 그 결과가 다 나와요. 다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근데도 그냥 투표를 하거든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으니까 우리는 깜깜이 기간이라는 걸 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전날도 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건 당신의 권리인 거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투표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선택해라.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다른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글로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투표할 거야. 라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투표자들이 그 전날까지 깜깜이 선거 기간을 두는 것이 이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해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공정하거든요. 하나도 안 공정해요. 전날까지 투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미 그 투표가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투표가 진행됐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 사례들이나 이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한동훈 의원이 두 가지 법안을 바로 냈잖아요. 첫 번째가 선관위의 이 시스템 바꿔야 된다. 이 상임이 아니라 다 비상임으로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책임 소재가 도저히 있을 수가 안 된다. 그리고 선관위에 무슨 초법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감사조차 받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법안을 하나 냈고 두 번째로는 이 휴가 선거 때 무더기로 휴가하고 휴직하는 거 이거 제한해야 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두 가지를 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야가 합쳐서 야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고치자. 이건 어느 당만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한쪽에서는 요걸 어떻게 내가 끌어다가 내가 나에게 오는 공격을 너 당대표로서 책임져라 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피해 갈 수 있을까. 또 황교안 씨 같은 경우 요걸 어떻게 부정선거에 연결시켜서 내가 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요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건 정말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참 이게 일단 사태는 벌어졌고 여기에 반발한 이제 시민들이 나왔는데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지금부터의 정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또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와서 국제 상황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정부 입장 등등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쟁점들이 정말 많아요. 뭐 공소 취소 재추진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또 지방선거, 부동산 문제, 특히 핫한 지금 현재 최대 화두인 재선거 관련해서도 이제 대통령 입장을 물어봤는데 우선 두 분께 이 기자회견 자체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준일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기자회견에서 되게 솔직하게 네. 본인의 얘기를 좀 다 전달하는 것 같아요. 다만 네. 좀 한 질문에 너무 길게 얘기한다. 이 온갖 배경 설명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조금만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하면 좋기는 할 텐데 오늘 나온 것 중에 뭐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가진 생각을 다 정리를 했고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제 부족한 부분도 얘기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 얘기도 하고 네. 보유세 올린다고 해서 야 올리는 시그널을 줬잖아요. 예. 주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선거가 온전히 다 부동산에 영향을 줬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준 거는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하니 참 대단하다. 어쨌든 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김주영 최고는 먼저 총평부터 여쭙고 싶은데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기이했어요. 기이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대통령 나는 책임 없다. 그건 선관위 독립기관이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밤을 새우면서 며칠째 지금 시위를 벌이고 몇만 명 연인은 다 합치면 뭐 몇십만 명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시위를 하고 떼약볕에서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진짜로 구중궁궐에서 아주 룰루랄라 하시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쪽 그러거든 말든가 하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어요. 국민들의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거 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은 야 그건 선관위 문제야 난 상관없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기이했어요. 예. 야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나?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것들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 하나에다가 또 답변을 몇 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이거 기자회견이야. 이게 아니면은 저분이 갈수록 트럼프 닮아가나?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 거기다 예. 학생들입니까? 기자들이? 거기다 앉혀놓고 자기의 뭐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떠드는 겁니까? 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런 기자회견은 진짜 처음 본다. 2시간 반 했습니다. 예. 10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저 여기 올라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저 끝나야지 가는데 왜 안 끝나지? 예. 12시 반 되니까 이제 뭐 그때도 간신히 정리합시다 뭐 이래갖고 그것도 그 사회자가 그래서 맞아요. 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과 질서에 어긋났으니까 사실상 이게 그리고 검찰을 무슨 조작을 했다고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네. 거의 그냥 사악한 집단으로 그냥 계속 공격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전과 사범 아니세요? 그 본인은 그럼 자기 옛날에 그 범죄 그거 다 사기 조작해서 한 겁니까? 근데 어떻게 특정 집단을 그렇게 그 무슨 범죄자들인 것처럼 다 조작했다는 식으로 그 검사들은 다 조작하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트럼프가 그 짓 하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CNN 보고서 막 CNN한테 그리고 뉴욕타임즈한테 니들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작 가짜뉴스는 지가 제일 많이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그러는데 저분이 왜 트럼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 들었고 예. 마지막에 이란과 이스라엘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뭐 이란에 대해서 아니 그래 이란이 그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안 쐈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두리뭉실이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네. 저게 뭐지?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도 비판하시던데 네. 그건 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되지만 그러면 북한에 와 지금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 7명 이분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아니 2시간 반 동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김준일 평론가께도 이 공소취소 말씀 나온 김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소취소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면 된다. 국회에서 판단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뭐 오늘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실상 이건 본인이 공소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 우중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 김주혁 최고가 뭐 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개인이 본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뭐 다는 거는 웃기긴 하지만은 진짜 삐딱하구나. 세상 말다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구나. 삐딱이 김준일 전공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봤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불구경 하듯이 이제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검찰 문제도 그러니까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를테면은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좀 그 뭐죠?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지금 예.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뭐 공소 취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거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예. 뭐 개인적으로 공소 취소 권한은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대로 또 보면 될 것 같고 보안 수사권 문제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 보안 수사권 없애는 것도 하지만 국회에 맡기겠다. 이것도 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예. 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라서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래서 뭐 공소 취소 문제는 민감하지만은 그거는 뭐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검이 그래서 예. 뭐 그거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인가 달라진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중간에 기자회견 도중에 이제 외신에서 온 기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한 입장 듣고 싶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 좀 입장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선을 뭐 확실하게 그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이거 올리는 거 의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아직도 어쨌든 이란하고의 관계를 좀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중동 나머지 국가들하고 해. 그 오늘 그 이스라엘이 이란 서쪽 쳤어요 또. 네, 맞아요. 지금 트럼프는 지금 평화협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솔직히 지금 악의 축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거의 이쪽을 다 이 판을 어그러뜨리고 지 맘대로 하고 그건 네타냐후가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예.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거라서 물론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으로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은 선택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우리한테 한마디 못해요 말을. 왜냐면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사가고 있거든요 걔네가.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갔다 그 생각도 해서 솔직히.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예.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해요 한국한테. 어. 물론 이제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은 네. 저는 뭐 대통령이 충분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저는 네타냐후는 굉장히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심지어는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사악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뇌물죄. 그래서 그거 지금 지금 예상대로는 법원대로 가면 그 사람 감옥 가는 거거든요. 예.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나 아니었으면 감옥 갔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잘 알아들었다. 뭐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전쟁을 연장을 해서 트럼프는 야 이제 휴전하자라고 얘기하는데도 휴전할 만하면 또 도발하고 또 도발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정치인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국민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이고 국민이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 막아야죠. 예. 참, 그 두 분 좀 각각 평가하시기에 이재명 정부 1년, 좀 간략하게 2년 동안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특히 못했는지 이 부분도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위예요. 아, 예. 예. 한국갤럽 기준으로. 예. 1위가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했을 때 그리고 2위인 거는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잘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뭐 선거도 뭐 결과적으로 막 기대 못 미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도 뭐 대승을 하고 예. 뭐 코스피는 뭐 8천을 넘고 뭐 7천 지금 다시 떨어졌지만은 뭐 이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뭐 대통령이 무난하게 했다. 근데 그놈의 사법 리스크가 끊임없이 말먹어에 잡는구나. 그럼 욕심을 내려놔라. 나 그 본인 임기 내에 뭔가 내 거를 해소하겠다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예. 좀 비교적
집값이 좀 심상치 않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좀 걱정이다 그 생각은 들어요. 예. 김정욱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는 상대적 비교잖아요.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잘했죠. 그 대과가 없이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내내 사실은 너무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부인과 관련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기행, 예를 들면 뭐 저녁마다 뭐 친인들을 불러다가 매일 술 먹는 데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고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계속 떨어져 내려갔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과 없이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자기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길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공소취소 특검도 그렇지 법외국제 만들고 대법관 증언한다고 그러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다 없애버려서 나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재판 받으면 안 돼. 이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그 임기가 결국 예. 뒤죽박죽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주식이 뭐 오늘 이제 7,000대로 떨어졌잖아요. 뭐 오전까지 그랬는데 그렇죠. 예. 9,000까지 올라갔다가 7,000까지 떨어졌어요. 제 네. 롤러코스터가 전 세계에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또 한동안에 방어를 했어요. 연금을 동원해서 방어를 했어요.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주식 투자가 19%인가까지밖에 없는데 이걸 28%까지 늘려놨어요. 그리고 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결국은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전부 다 나중에 받아야 될 건데 이것들을 법을 고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냥 28%로 높여놓은 것을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폭탄 돌리게 하다 폭탄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대가가 없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성취 그중에서 특히 주식 투자과 관련해서는 예. 이거는 굉장히 거품이 있는 것 같다. 그 정부가 그 뭔가 국민들 모르게 그 국민들이 받아야 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 주식시장이 떨어지려고 하면 방어하고 떨어지려고 하면 방어하고 해왔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있어요. 예.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참 이게 2년 차를 맞으면서 환율 문제도 그렇고 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금 국정 과제 속에서 2년 차를 맞았는데 앞으로 뭐 국회 후반기에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할지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